안녕하십니까. 124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풀이를 맡은 정보관리기술사 조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보관리기술사 기출풀이를 1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비해서 다소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빨간색 부분은 조금 팩트가 있고 좀 수월하지 않은 그런 문항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통계학의 4가지 척도에 대한 팩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S의 참조 모델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IS88과 95에 대해서 또 비교까지 해야 되는 문제로서 좀 다소 까다로운, 많은 분들이 거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GC 쪽, 공간 이쪽 표준 쪽에 IMDF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다차원 색인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짚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1번 1교시지만 토픽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지금 기존의 고전 토픽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 그리고 2개 이상의 부분들을 이제 관점으로 비교까지 하는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어떤 관리 특성이나 어떤 유형에 대한 도메인 특성으로 많이 또 접근이 되었다면, 이번부터는 지금 복합적으로 다양한 도메인에서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에 출제되지 않은 뭐 네트워크나 CA,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이제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어서 준비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관점을 고려하여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그 1교시부터 1번부터 풀이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치사슬 관점의 ERP, SCM, MES, CRM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전 토픽의 복합적인 문제로서 기존 그 마이크로 포터의 밸류 체인,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솔루션 영역이죠. iOS라고 볼 수 있는 ERP부터 CRM까지 이 부분을 이제 관점별로 비교하는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시면 이제 기업의 혁신과 그 기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속성별로, 영역별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제 관점별로 스마트 팩토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영역들을 상호간에 매핑을 해서 비교를 하는 문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 체인의 실제 주 활동 영역과 뭐 지원 활동, 보조 활동 영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하단에 이제 그 레이어가 기업의 그 원자재부터 또 고객까지 나가는 그 서비스 활동까지의 라이프 사이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레이어가 이제 횡으로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층부에 해당하는 이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뭐 구매, 어떤 기술 지원, 인력, 회계 이런 지원 관리 활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한 그 레이어별로 ERP, MES, SCM, CRM으로 레이어를 매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ERP하고 이제 CRM까지 그 솔루션 시스템을 보면 스마트 팩토리 iOS 쪽의 핵심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PDM부터 PLM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MES의 시작점인 그런 원자재와 제품, 이런 부품들이 실제 들어가서 라이프 사이클의 PLM으로 이어지고 실제 MES로부터 이렇게 덧붙여서 확장해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투입이 이제 산출돼서 어떤 그 배송이나 물류 체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SCM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과 그에 따른 고객을 프로모션까지 이어지는 고객 관리의 그 시스템 CRM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구성도를 이제 레이어별로 이제 구성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제 ERP부터 CRM까지를 각 구분 자로 나눠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E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적인 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어떤 종행 크로스 펑셔널하게 전사적인 자원이 총체적으로 통합되고 관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실제 그 지원 활동과 주 활동이 전체 커버리지를 아우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영역도 토탈리하게 크로스 펑셔널하게 지원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풀고 그에 따라서 실제 레이어별로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인풋부터 아웃풋, 딜리버리 그리고 커스터머까지 이어지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별로 공급부터 생산, 뭐 고객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매핑을 하시면 스토리를 이어간다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붙여주시면 비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사적인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이제 공급하고 제조 생산 통제해서 고객의 어떤 마케팅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는 요구사항 충족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계를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밸류 체인의 관점별 iOS 실제 핵심 기업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각 레이어별로 실제 뭐 가치 사슬이 통합되어서 기업의 전사적인 어떤 그 영역별로 어떻게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통합적인 크로스 펑셔널한 이런 기업이 어떤 사일로적인 어떤 단순한 그런 부분으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영역이 아우러져서 총체적으로 집합돼서 관리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iOS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술과 기반적인 그 IoT와 함께 융합되어져서 이제 신기술을 지향하면서 뭐 플러스 뭐 ICBM AI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엮어져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기반이 구성되고 기업의 발전을 로드맵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제시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번은 이렇게 관점별로 각 영역별 고전 토픽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에 대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10분 내에 이것들을 집중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단시간 내에 적는 것이 관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통계의 4가지 척도를 구분하고 관점에서 다중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또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학에 대한 어떤 확률 통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를 같이 이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의 4가지 척도를 먼저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은 정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사실은 이제 핀트가 많이 나갈 경우에는 방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을 마지막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좀 포기했을 법도 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통계학의 4가지 어떤 뭐 유리라든지 어떤 등급, 뭐 랭킹에 대한 부분, 어떤 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약에 넣으셨다면 기본적인 방어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척도에 대한 통계의 지표 자체는 4가지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풀어가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명목 척도는 이제 실제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구분해서 그 상대나 대상을 구분하는 그런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서열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명목 척도의 특성을 가지고서 순위 어떤
서열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척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형 변수로서 이제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 서열 간의 어떤 등급 간의 간격이 정해지는 그런 척도로 등간 척도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비율, 뭐 퍼센테지라든지 어떤 이런 양적인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비율을 구성하는 그런 척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제 그 실제 그 다중 회계 분석과 로지스틱 회계 분석인데 이 관점을 기반으로 한 비교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통계학의 네 가지 척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유형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짜임새 있게 비교를 해주셔야 고득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그 통계학의 이 네 가지 척도 중에서 뭐 범주형과 연속형으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연속형, 리니어한 어떤 그 선형 또는 이제 단순 다중 회귀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실제 독립 변수 간에 이제 두 개 이상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로 매핑되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속적인 변수로 해당하는 이런 다중 회귀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일단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범주형에 해당하는 부분, 실제 그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그 좌표가 어디에 분포돼서 구성이 되는지, 이것들을 어떤 범주형의 그 척도 측면에서 분류를 집단을 분석하는 그런 예측 분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부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척도 유형별로 측면을 나눠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중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예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시고, 또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의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어떤 분포, 분석에 대한 해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수 유형을 보시면 실제 다중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어하게 좀 연속적으로 독립과 종속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분석하는 변수에 대한 타입이 있고요.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속 변수가 이제 범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목과 서열이 나눠진다라는 범주형으로 구분된다는 것들을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독립 변수 척도와 종속 변수 척도 간에 지금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가 다중회귀 분석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 서열 간의 그 비율만 범주형 비교만 한다라는 것들을 종속 변수 측면에서는 구분이 된다는 것들을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을 추가적으로 뭐 통계 이쪽 척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이런 뭐 그 혼동 행렬이라든지 ROC 커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시를 주고 기법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것들, 테스트, 뭐 F 테스트, T 테스트, 그리고 이제 사망률에 대한 어떤 역학관계, 주식 매도에 대한 어떤 판단 여부, 어떻게 지금 판단해서 분류를 할지에 대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MES 참조 모델인 또 ISA 88과 95 간의 또 비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따라서 좀 다수 출제되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MES 참조 모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MES 참조 모델인 ISA 88,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과 또 95의 개념을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실제 ISA 88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실무적인 가이드, 배치 제어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본 모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는 이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비즈니스 간에 연동해서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공하는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95와 88 간의 구성을 먼저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MES의 제조 생산에 대한 그 통제 제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부품들이나 이런 입력물에 대한 어떤 플랜트, 어떤 제어, 그리고 어떤 주기, 또 소요 리드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해서 88로 기본적인 어떤 배치 생산 기록이라든지 스케줄링, 뭐 운용 구동 통제 물리를 제어하는 것들을 이런 하단에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호는 이제 수직적으로 좀 더 비즈니스 측면에서 아우를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관리, 제어, 수직적인 제어들을 매핑해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도 어, 상위의 레벨로 이어져서 연장된다는 것들을 구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계획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MES 참조 모델의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A 기반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영향 요소를 또 추가적으로 뭐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MES 구성 모듈에 대한 처리,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세부 생산 계획 수립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영향 요소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MES 데이터 속성과 관계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로 어떤 데이터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나 어떤 영향도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이 표준으로 MES를 관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입니다. 디지털 휴먼 증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가트너에서 먼저 휴먼 증강이 소개가 되었고, 실제 요거는 이제 디지털 휴먼 증강 우리나라에서 에트리에서 좀 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기반 또 IT 또 BT 생체에 대한 기술, 정보 기술, 인공지능 등이 연계되어서 융합되어서 이종 기술 간의 이제 융합된 기반의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고립되는 그런 그 부분들, 또 인구가 좀 더 고령화되고 또 개인화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좀 더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영역별로 그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두뇌 능력들, 뭐 감성, 그다음에 감정까지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체 능력 증강에 대한 그 세 가지 영역을 구성해서 비교를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먼 증강의 이제 기본적인 핵심 기술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어떤 증강에 대한 어떤 웨어러블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장애 요소에 대한 것들을 뭐 좀 더 뼈나 이런 치아부터 해가지고 접합해서 로봇 기반으로 증강할 수 있는 어떤 근육 지탱 지원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에 대한 부분, 청각 부분, 유전체 분석 기반의 인공 장기까지도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BMI에 대한 부분, 그리고 뉴로 픽칩 기반의 기술, 그리고 이제 감성 인지에 대한 부분과 IoB,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이 이제 세부 기술로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이제 포스트 코로나 입장에서 사회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기에서 실제 어떤 서비스 선정이라든지 연구개발 상용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사회적 기준이 뒷받침되어서 이런 기술들이 사회에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입니다. 자, 이 부분도 실제 어떤 적응형 웹 디자인과 아우러져서 같이 상호 간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제 디자인 요소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엔스크린에 대한 부분이나 멀티 디바이스, 그다음에 원소스 멀티 유즈 기반의 이제 서비스 구축에 대한 그런 요건들을 기반으로 반응형 웹 디자인이 많이 또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구성 웹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제 구성도를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스크린에 해당하는 실제 어떤 그 그리드에 대한 그 구성 부분, 그다음에 이제 CSS3에 대한 그 미디어 쿼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유동용 이미지에 대한 그 세 가지 영역들을 이제 해상도 지원에 대한 원소스 멀티 유즈 기반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엔스크린에 대한 어떤 멀티 디바이스, PC부터 이제 스마트폰, 데스크탑에 부터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엔스크린 기반으로 요청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커리어, 유동형 그리드, 유동형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CSS3에 대한 어떤 반응형 웹 구현 요소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을 그리드 구현에 맞게끔 뭐 사이징하는 그런 것들을 컬럼 조정하는 것들을 유동형 이미지로 구현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응형 웹 디자인과 같이 상호적으로 같이 또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어떤 것들인지를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반응형 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즈별로 이제 디바이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나 이런 기기별로 로딩 속도가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양이든지 어떤 실제 포털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고려해가지고 적응형 웹 디자인과 함께 어떤 그 디자인 구성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별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적응형 웹 디자인도 그 구성 전략에 맞춰서 비즈니스에 대한 구성 방향성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존성 주입입니다. 의존성 주입의 장점이기 때문에 실제 의존성 주입이 어떠한 장점이 되는지를 많이 본달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을 보시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원리죠. IOC하고 DI가 이제 핵심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의존관계 관리에 대한 그런 이해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B라는 어떤 그 객체를 내부에서 직접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생성한 것들을 이제 셋업 값이나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받는,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주입받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프링에서 실제 IOC 의존 관계가 역전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의존성이 이게 주입되는 부분들이 특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냈고요. 실제 개발 측면의 장점을 보시면은 이제 실제 뭐 함수나 메소드에 대해서 뭐 컨테이너 기반으로 설정에 따라서 이제 주입이 되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에 대한 집중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조를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다. 조합이 용이하다라는 것들. 뭐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어떤 타 객체에 대해서 설정하고 메소드 기반으로 뭐 설정하고 컨테이너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강하다. 그리고 변경 용이성도 실제 어떤 그 지정된 것들로 이제 픽스된 것들이 아니라 이제 불러와서 설정 값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 용이성이 좋다. 그리고 가독성, 코드를 이제 분리해 가지고 설정 값에 따라서 나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코드 가독성이 또 좋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유지보수 측면으로는 이제 어떤 그 모의 객체를 또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도 실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존 관계에 또 객체 간에 설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루즈리 커플링하게 유지보수가 용이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디펜던시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불러서 주입해서 참조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속성이 좀 감소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장점을 어떤 구축, 어떤 코딩 측면이라든지 유지보수 운영 측면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본달하게 충분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의존성 주입에 대한 예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체형 방식에서는 클래스 A 내부에서 이제 비객체를 실제 직접 생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체형 방식이지만 의존성 주입, 스프링의 이제 원리인 의존성 주입의 경우에는 객체를 이제 직접 생성하기보다는 그 외부에서 생성된 객체 B를 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설정해서 참조해서 갖다가 주입해서 쓰는 그런 부분으로 요 의존성 주입에 대한 예제를 3단락에 써주시면 고득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의존성 주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객체 지향의 이제 그 원리, 예, 설계 원리도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IOC나 이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해도를 또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으로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GC IMDF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애플 쪽에서 작년 시점에 IMDF 이제 실내 매핑 데이터 형식 표준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컨소시엄 표준이래서 트렌디하게 좀 전략 문제로 좀 냈던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화 동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접근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좀 유추해서 쓰면은 좀 점수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 동향을 그 알고 있는 범위를 가지고 그 기반을 통해서 실내 매핑 데이터 형식에 대한 표준을 고려했다라는 부분과 또 실내 측의 서비스 앱을 이용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본적인 동향으로 좀 구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모바일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부분들과 컴팩트하면서 친화적인 어떤 그런 검색 기반을 제공한다라는 것들을 IMDF 표준으로 추가했다라는 것들을 좀 정책 동향으로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IMDF 뭐 샌드박스나 애플 맵킷에 대해서 이제 포함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 스마트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앱에 설계를 했다라는 것들도 표준화 동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시스템 통합과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표준화 동향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제5 정규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1교시, 2교시의 개념과 실제 정규화를 묻는 문제로 기존에 기출이 되었지만 실제 그 기본 정규화 이후에 고급 정규화에 해당하는 5정규형, 마지막에 5정규형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떠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5정규형이 수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정규형은 조인 종속성을 제거해서 이상 현상을 제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이 이제 세 개 이상의 부분 집합 관계로 분해를 한 뒤에 다시 조인했을 경우에 이제 원래 릴레이션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규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상 현상이라든지 뭐 중첩, 삭제 이상 현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조인 종속성을 제거를 한 형태가 제5 정규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인 종속 관계가 이제 지금 개발자 자격증, 언어라는 객체 간에 지금 종속 관계가 이제 조인 종속 관계가 이제 되는데요. 이제 세 가지가 실제 그 원투원으로는 이제 실제 그 관계가 있는데 이런 개발자와 언어는 자격증과 언어는 관계가 없는 것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삭제시나 추가할 경우에 이제 원래대로 다시 이전의 어떤 릴레이션을 복원하는데 이상 현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인 종속성을 제거해서 각각의 릴레이션별로 엔터티를 두고 릴레이션을 묶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5차 정규화를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인 종속성을 제거함으로써 독립적인 관계로 해소화해서 이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관계도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테이블을 칼럼과 같이 이렇게 세 개를 분해한 다음에 다시 하나로 다시 재조인했을 때 이상 현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테이블을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모습이 이제 관계도로 5차 정규화를 수행해서 나오는 형태의
값을 관계도 형태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5 정규행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제 고려사항은 운영관리 효율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보통 3차 정규화까지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합성, 성능과 이런 비용적인 것들을 트레이드오프를 하기 때문에 좀 수행하는데 운영관리 효율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릴레이션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의 경우에는 안정성 향상 측면에서 운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털이나 빅데이터 처리의 경우에는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향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운영의 목적을 기반으로 오정규형이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고려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차원 색인 구조의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실제 어떤 공간 정보나 GIS 쪽, 그다음에 매핑 이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과 이제 색인 처리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이제 억세스 기반의 구조어 그리고 크게는 이제 스페이셜 억세스 공간적인 어떤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KD 트리, 뭐 KDB 트리, 격자 와일, R 트리, R 스타, R 플러스 트리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구성도를 넣어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별로 이제 해당하는 기본 키와 보조 키, 공간적인 어떤 격자나 이런 R 트리 변형으로 이제 삽입 삭제의 효율적 확장을 위한 그런 구성도와 함께 특징들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천 색인 구조의 세 가지를 그 포인트로 또 공간적인 것들을 구분해서 좀 나눠주셔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레임 릴레이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기존의 랜에서의 어떤 회선 제어 방식에 해당하는 뭐 X.25보다 이제 지금 이제 효율적으로 고속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의 실제 고전 토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의 어떤 에러 처리에 대한 어떤 완전성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원거리에 뭐 단거리, 원거리 영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프레임 기반으로 이제 그 전송을 한다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릴레이의 어떤 구성도를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회선에 대한 유형으로 이제 뭐 가상 회선, 고정 회선, 실제 뭐 PVC의 고정 회선을 그 라우터 간에 이제 경로로 설정을 하고 실제 가상적인 어떤 버추얼 서킷을 필요시에 SVC로 구성해서 제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그런 회선의 유형을 처음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라우팅 그 단별로 이제 그 프레임 기반으로 프레임을 실어서 이제 고속으로 전송해서 전달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토폴로지 유형으로 또 이제 허브 앤 스포크나 풀 메시, 또 파셜 메시에 대한 세 가지 유형도 같이 그 라우터 단의 경로로 이렇게 구성을 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 벡터 라우팅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뭐 링크 스테이트하고 비교 문제로 많이 또 기본 토픽으로 많이 나온 문제인데 거리 벡터 라우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인접 라우터의 주기적인 정보 갱신을 통하여 목적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 지점까지의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 벡터 라우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 측면의 동작 구성 또 동작 원리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치지 않고 동작 구성이 어떻게 시작해서 종단 지점까지 이렇게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는지를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A에 해당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은 실제 어떤 목적지까지 홉을 거쳐서 홉수를 카운팅 해가지고 가장 그 또 근거리에 인접한 그런 테이블로 거쳐서 이동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까지의 경우에 이제 그 코스트 비용 1을 통해서 홉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C의 경우에도 비용 그 인접 네트워크의 1에 해당하는 홉을 거쳐서 가는 부분, D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어떤 홉 카운트를 거쳐서 가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에 해당하는 그 목적지까지도 그 C와 D를 거쳐서 또 E까지 간다라는 것들을 비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동작 원리로 보시면 이제 실제 인접 그 라우터에 정보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출발 라우터 테이블에서 그 인접 라우터 간의 정보를 비용 정보를 이제 처음에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점 인식된 시점에 가장 그 적게 드는 최소 비용을 받아서 그 연결을 하고 계속적으로 인접한 그 비용을 교환해서 진행한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업데이트를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현재 연결돼서 넘어가는 그 시점의 정보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최소 경로 비용을 재계산한다는 것들이 이 동작 원리의 또 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 라우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N차 반복해서 도달하기까지 그런 업데이트 수행을 한다는 것들을 동작 원리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리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가 그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매트릭 측면에 뭐 홉카운트를 통해서 매트릭 단위가 이제 홉카운트, 그다음에 심볼 랭스 타입의 어떤 라우터 타입을 길이를 잴 수 있는 그런 매트릭 그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좀 비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벨만포드 알고리즘, 그다음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비교가 되는 것들, 인접 라우터와 이제 링크 스테이트는 이제 모든 라우터의 정보를 각 출발지와 목적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 가지고 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겠죠.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것들, 또 변경 링크 변경 시에는 이제 바뀌는 것들,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인접 라우팅 정보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충분한 뭐 벨만포드나 홉카운트 그리고 뭐 변경 시에 변경에 대한 어떤 그 비용 재계산의 문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기억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3단락의 비교까지 해주시면 고득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적대적 공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자율주행차에서 어떤 대상 표적에 대한 그 사물에 대해서 머신러닝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격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이즈나 어떤 교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밀성에 대한 어떤 그 공격에 대한 부분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제 적대적 공격이 지금 최근 한 3회차 가까이 1, 2교시가 또 교차로 또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어떤 자율주행의 배경과 실제 그 보완적인 공격 사례를 기반으로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공격 유형을 보시면 실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인식하는 그 데이터의 무결성을 이제 훼손하는 그런 부분과 실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모델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가로채는 공격하는 기밀성에 대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포이즈닝과 이제 이베이전, 모델 익스트랙션과 모델 인베이전이라는 그 네 가지로 공격 기법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이즈닝은 이제 실제 데이터 그 오염된 데이터죠. 실제 그 오용된 데이터를 주입해서 데이터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베이전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이즈를 반영을 해서 판단 결과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공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공격으로 이제 인버전 전도 공격, 모델 추출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쿼리 전송 후에 리턴값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유추하는 데이터를 가로채는 거죠. 무결성에 대한 부분, 기밀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델 자체를 머신러닝 모델을 유추해서 모델을 가로채는 그런 공격으로 모델 익스트랙션 어택을 공격 기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인공지능과 보안에 대한 복합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에 따른 방어 기법도 제시를 해주셔야 6.7점까지 충분하게 점수가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adversarial training과 뭐 gradient masking, 그다음에 feature squeezing, defense gun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를 일단 넣었는데 실제 그 샘플 자체를 이제 학습시켜서 데이터셋에 이제 계속 트레이닝 시켜서 이게 이제 잘못된 데이터인지 대상인지를 훈련시키는 그런 adversarial 트레이닝을 방어 기법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레디언트 값을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난독화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방향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이제 보완하는 부분, 그 이제 뭐 영상 공간 스무딩 필터링과 뭐 간을 이용해서 적대적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방어 기법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NAC입니다. 낙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지금 원거리, 스마트워크, 또 멀티 디바이스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기업 시스템이나 상호 간의 회의, 커뮤니케이션들을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로 NAC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나 기업 네트워크 접근 제어의 중요성을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락에 인트로로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oT나 BYOD 관련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증가되는 이 시점에 NAC에 대한 기본 토픽이 중요한 요소로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는 측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NAC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구성도를 이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비인가 부분, 인가 부분을 나눠서 접근이 허용되는 인가 부분, 그리고 이제 비인가적으로 네트워크 접근이 어떻게 차단되는지, 이 라우팅을 통해서 NAC에서 이제 허용되는 그 승인과 차단에 대한 것들을 이제 IP나 어떤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통해서 접근을 제어하고 정책적인 서버를 통해서 이제 대시보드에 어떠한 이 문제들이 발생해서 리포트가 되는지들을 이제 NAC를 통해서 구성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AC의 이제 주요 기능으로서 이제 접근 제어, 인증, IP에 대한 어떤 추적이나 접근 제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모니터링으로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장치 통제, 그다음에 백신, 패치, 뭐 자산 관리까지 검출해서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해킹과 이제 뭐 트래픽 차단, 모니터링에 대한 가치도 증거로 수집해서 대시보드로, 리포트로, 또 얼러트나 문자나 알람으로 게더링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로 지금 이제 감사 툴로 NAC를 이제 관리 체계 통제 요소로 적용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AC 적용 처리 단계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 기능이나 뭐 구성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 또는 뭐 기술, 또 확장, 연계 기술까지 또 같이 좀뭐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NAC 적용 처리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시스템에 대한 인증 절차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단 정책 서버를 통해서 정책 점검을 하고 실제 통합 서버나 인터넷에 그 로그나 차단 정책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는 그런 적용 처리에 대한 단계를 또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금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에 이제 실제 뭐 VPN 환경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IoT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것들로 연계돼서 이 실제 클라우드 환경이나 IoT 환경에서는 NAC가 어떻게 접목이 돼서 연계가 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스마트 워크의 실제 어떤 개인 반말에서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로 접근 시에 NAC를 기반으로 뭐 엔드포인트의 그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124회 정보관리 기술사 기출풀이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